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9페이지 15번 직접 진입력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력 시험 쪽은 직접 진입력 시험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진입력의 그 기준이 나오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대소 비교해서 한번 출제가 11회 시험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15번 문제는 간략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직접 진입력 시험에 대해서 다룬 거 있는 겁니다. 직접 진입력 시험은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평판에다가 제하 하중을 가해서 진입력을 측정해서 평판 제하 시험 이렇게도 보통 진행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매해 제하는 제하를 한 단계로 하중을 다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하를 가할 때는 5단계로 가하라는 겁니다. 제하를 하중을 가하는 것을 5단계 이상으로 우리가 가해 주라는 겁니다. 1단계로 다 가면 5단계 이상으로 하중을 가해 주자는 것이 바로 1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해 제하는 10kg 유톤 이하 대략 1톤 정도가 됩니다. 10kg 유톤 이하 또는 예정 파괴하 중에 얼마로 한다? 5분의 1 이하로 하라는 것은 제하를 5단계 이상으로 가해주자 이겁니다. 조금씩 추가적으로 가해주자는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예정 파괴죠 5번. 그리고 2번이 시험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번은 시험 위치입니다. 시험을 하는 위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기초 예정 저면이지 지표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험 위치는 지표면인지 기초 예정 저면인지를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제하에 의한 치마가 멎을 때 그 치마량은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 제하를 가해가지고 치마가 정지되면 2단계 제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때 4번의 그 총 치마량은 24시간 경과 후 치마의 정도 0.1mm 이하가 될 때 치마량을 총 치마량이라고 칭합니다. 이때 그 5번에 보시면 그 허용 때는 총 치마력이 몇 cm? 2cm, 20mm일 때 전 하중을 보통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입력도로 봐줍니다. 그래서 5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총 치마량이 총 치마 2cm에 도될 때 전 하중을 뭘로 봐준다? 그 집안의 단기 허용 진입력으로 본다는 겁니다. 단기 허용 진입력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2분의 1을 장기로 봐줍니다. 장기 허용 진입력도로 봐주게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한번 간단히 기억을 한번 해 두십시오. 제하는 5단계 이상으로 한다는 점하고 시험 위치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조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외우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의 액상화 현상에 대해서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액상화 현상은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통 액상화 또는 뭐라 했습니까? 유동화라고 했습니다. 유동화 또는 액상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동화, 액상화. 자, 유동화, 액상화는 보통 집안은 어느 집안에서 생긴다? 사질 집안에서 생겨. 사질 집안 조건에서 집안은 사질 집안,
흙의 종류는 사질 지반, 사질토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도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입자가 작은 모래가 있는 게, 입자가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만, 고운 모래만 분포되어 있는 게 분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적인 측면, 밀도. 자, 밀도가 뭔가 하면 모래가 다져져 있으면 관계인데 다진 상태가 아닌 느슨한 상태라는 겁니다. 느슨한 상태에 있을 때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때 땅 속에 물이 있을 때입니다. 특히 지하수가 어떤 수분이 함유되고 있을 때 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매립지대 있죠. 웅덩이나 이런 매립지들이 뻘 같은 거, 보통 예를 들어서 서산 간척지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지하수가 있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 지진이나 진동이 올 때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지진이나 진동이 왔을 때문에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발생이 되면 자,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 흙이 전단 저항력을 갖다가 상실하면서 저항력을 상실합니다. 상실하면서 이 집안이 뭐처럼 움직이더라?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상실하면서 집안이 액체처럼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액체처럼 움직이는 현상, 액체처럼 움직이는데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 방지 대책은 이 하나하나 조건을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질 지반을 다른 지반으로 뭐 해주면 된다? 교체, 양질의 지반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 개념은 치안공법을 쓰는 거예요. 치안공법을 쓰는 겁니다. 치안법을 쓰는 겁니다. 양질 토로마다 바꾸어 주는데 치안을 해 주십니다. 양질의 토질로, 자, 양질의 토질로 바꾸어 주는 거죠. 흙으로, 양질의 흙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치안을 하는 겁니다. 바꾸어 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입자가 작은 모래가 분포돼서 생기니까 여기는 무엇을 해주는가 하면 이런 그라우팅 공법 같은 주입 공법을 써주는 겁니다. 그라우팅 공법은 주입 공법이라고 했죠. 주입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도 칭했습니다. 고결 공법. 그래서 시멘트 계열이나 야객이나 이런 고결제를 주입해서 땅을 고체로 연결시키는 공법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무슨 법? 그라우팅 공법 또는 주입 공법 이렇게 칭합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생깁니다. 밀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됩니까? 이것은 다진 공법을 쓰면 되겠죠. 집안 다지기를 해주면 된다, 이게. 집안 다지기, 다진 공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진 공법. 그러면 다진 공법에는 대표적으로 자, 뭐가 있었습니까? 사질 집안 다지는 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죠. 플로테이션 공법이 대표적으로 있죠. 흙다지기. 자, 그리고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집안에 탈수공법을 써주면 됩니다. 배수공법. 이 탈수공법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물빼기를 해준다는 거, 지하수위를 저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웰포인트 공법이 대표적이죠. 웰포인트 공법이라든지 디벨 공법이나 깊은 온울 공법이나 이런 것 상에서 지하수를 저하시켜서 물을 없애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집안이 무엇이다?
전단 저항력을 상실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하에다가 지하 연속벽 전단벽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연속벽 설치. 쉽게 전단벽 설계를 해 준다는 겁니다.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철근 콘크리트 벽을 지중해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액상화 유동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액상화 유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립지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웰포인트 공법,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는 공법이죠. 1번 개념은. 그리고 2번에 집안 다진 공법으로 집안을 밀실하게 해주라. 그래서 입도와 밀도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액상화 유동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느슨함은 거의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자 저겁니다. 일본의 고베 지진이 바로 뭔가 고베가 매립지였습니다. 고베가 매립지였어요. 매립지다 보니까 거기에 매립지 지어진 건물들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고베 그 한 가까이 있던 거 있죠? 고베 한 가까이 있던 데는 완전 초토화가 된 이유가 매립지 있는데 모래로 매립을 한 거야.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특히 바닷가니까 또 물이 들어와 있을 겁니까? 완전 충족 조건이 된 겁니다. 지하수 있죠? 모래 지반이죠. 이런 상태에서 있으니까 지진이 그것도 경미한 지진이 왔으면 가능한데 규모가 7이 넘은 지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고베 지진 때문에 건축 구조형 아변강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3번에 지하수를 저하시킨다 되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자갈 지반을 사질토로 치환한다 하면 OX, X입니다. 이건 원인 제공입니다. 사질토는 원인 제공이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개념을 알고 왜 이겁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기는 걸 알고 방지 대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는 지금까지는 이겁니다. 사질토가 액상화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시험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액상화 유동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액상화 이런 매립지에다가 집을 지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매립지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빌라 지났죠. 그러면 아마 저 포항 정도 지진 오면 박살났을 겁니다. 박살났을 겁니다. 정폭되거든요. 액상화 현상이 생기면요, 정폭됩니다. 지진이. 그냥 흔들리는 거하고 틀립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지진이 규모가 와도 액상화가 이루어지는 집안에 있는 것은 박살이 납니다. 관계없어요. 팔 다 부러집니다. 쉽게 얘기죠. 기둥도 부러지는데, 파일이 안 부러지겠습니까? 박살나죠.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요, 파일 완전 절단납니다. 쉽게 이겁니다. 싱가포르 이런 데는 매립지 많은데 조수 간만에 차이 있어도 파일이 부서집니다. 자연의 힘은 위대합니다. 물이 찼다가 빠졌다 이런 데도 파일이 다 부러집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초반에 그걸 생각을 안 하고 파일을 박았다 파일이 많이 파손됐었습니다. 거기 싱가포르에서 좀 유명한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지었었거든요. 싱가포르 특성을 잘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짓다시피 파일을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일이 초반에 다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파일이 부서진 겁니다. 그런데 지진 오면 확 박살납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보시면 기초의 부동 침하의 원인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치마는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현상을 뭐다? 부동치마라고 해요. 그러면 부동치마는 원인은 1회하고 15회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부동치마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1회 때 문제가 25문제였는데, 기초에서 부동치마 원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부동치마가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치마 원인부터 낸 거예요. 근데 원인을 계속 낼 수 있는 사연이 아니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 지하 수위가 변경되면 부동치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다. 싱크홀 생기고 있죠. 건물이 침하되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질 지정의 종류가 뭐다? 다를 때 부동치마 생기고, 그다음에 집안의 지지력이 클 때, 자, 지지력이 큰데 안반에다가 세우고 그랬는데 부동치마 생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하수의 구멍이 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일부 증축 이런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가 연약 집안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법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자, 1번 지문에 건물의 길을 최대한 길게 한다. 자, 평면 길이는 최대한 어떻게? 짧게 해야 돼요. 자, 건물이 있을 때, 자,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요, 이거라고 했죠? 하나의 건물이 있으면 이 평면 길이, 이거 길이는 최대한 어떻게, 이거는 짧게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짧게 하고, 이웃 건물 A동이 있었고, 여기 B동이 있었네. 그러면 이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이거는 최대한 멀리 해줘야 돼요. 이거는 멀리 처리하고, 이것은 최대한 짧게 처리하는 것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건물을 경량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절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멀리 해주시면 됩니다. 멀리 해주고, 그 다음에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주시면 됩니다. 강성을 높여야지 부동치마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강성은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변형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기, 변형이 적은 성질보다 강성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찰 말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찰 말뚝은 무슨 집안에 박는다? 연약 집안에 박는 겁니다. 마찰 말뚝은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말뚝으로서 이런, 자, 이거죠. 점토나 이런 점토 집안이나 사질 집안 같은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사질 집안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마찰 말뚝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박아주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자, 집안의 탈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되었습니다. 자, 탈수공법을 써주게 되면, 자,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자, 공법은요, 집안계량공법은 혹시나, 자, 저 부분하고 정확히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집안조사 방법하고, 자, 땅 파는 공법하고, 그 다음에 집안계량공법이죠. 구분을 정확히 해놓으세요. 자, 올해 시험 정도에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 올해는 모두 고르세요. 이제 앞전에 이제 탑다운 공법 냈으니까 올해는 제가 유형을 다 저거 일일이 어떻게 나옵니다 다 이야기해 주면요, 걔들 안 냅니다. 그래서 자, 출제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참 좋습니다. 헷갈려. 이제 막 하도 많이 시험 나오고 막 이러면요,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제 모두 고르세요. 이러면 잘 고르려고 하겠지만 잘 안 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집안조사마다 방법이 있고, 집안조사 방법적인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텃파기죠? 흙 파는 공법, 텃파기,
기초 파기죠. 흙파기 하는 공법 개념이 있고,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계량 공법이죠. 지방 계량 공법. 이 세 가지를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 있었습니까? 짚어보기, 그 다음에 시험파기, 보링 시험이죠. 보링은 그냥 시험 쓸 수도 있고 그냥 안 쓸 수도 있어요. 보링 시험. 그리고 표준 간입 시험. 그리고 베인 테스트. 베인 시험이라 그죠? 베인 테스트. 그리고 물리적 지하 탐사는 세부적으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전기 저항식 이 집안 탐사에서 전기 저항식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탄성파식 지하 탐사, 탄성파식 지하 탐사가 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었죠. 있었고, 자, 특파기 흙파기 공법에는 뭐였습니까? 오픈커. 그래서 이 오픈커 공법은 알아두실 것이, 얘는 오픈컷은 도심지 연약 지반에 우리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하죠. 대지 여유가 많을 때 쓰는 거라겠죠. 그리고 아일랜드 공법, 아일랜드 공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렌치크 공법, 그리고 에서죠. 자, 슬러리 월공법, 그리고 탑당공법. 더 많은데 하지 마세요. 이거 5가지는 딱 해놓으면 돼요. 이 5가지. 근데 얘들은 도심지에 적합한 공법이었습니다. 도심지 연약 지반에 한 번에 접하기 어려울 때 하는 공법들입니다. 가장 대규모일 때 하는 게 뭘까요? 얘입니다. 탑다운 공법으로 하는 게 가장 대규모. 그래서 대구에 연면적 30몇만 있었습니다. 하나 건물 짓는데 연면적 30몇만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2등으로 밀렸잖아요. 부산 신세계 백화점이 세계에서 가장 큰 거였었는데, 걔가 건설되면서 밀렸습니다. 그 신세계가 20몇만이거든요. 신세계 백화점 그 건물 규모가 연면적 20몇만 건물이 28만인가 29만인가 그 정도 돼. 연면적 20몇만 되면 돌아다니려면 한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계량공법이죠. 지방계량공법은 바이브로마다 중요도 있게. 자, 올해는 이거 봐둬야 돼. 지금 될 수 있으면 중요한 거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쓴 게. 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일 이 2개 외우고 이건 안 외우겠다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뭘 고르라고 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지방계량공법, 이건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이걸 진동타진공법이라고 했죠. 진동타진공법이에요. 그래서 진동타진공법.
그리고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샌드 드레인은 점토, 진흙 집안이죠. 자, 탈수 공법이죠. 배수 공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자, 이거죠. 터파기 공법하고 저거죠. 말뚝 공법을 지문 하나 썼고, 말뚝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지문만 나와요. 답 아니에요. 뭐를 쓰든 간에. 미리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데,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 혹시 나오면요, 무조건 답 아닙니다. 지문만 써요. 하도 많아가지고 쓰면 재미있거든. 학생들 열받고. 그래서 답은 아니에요. 다른 데는 시험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공사하는가 순서도 막 내고 막 이러거든. 어떤 공법인가 쓰락하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우리 시험에 그걸 물을 수 없어. 우리가 제자리 말뚝 뭐 박을 일도 없고, 맞아? 괜히 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샌드 드레인 공법 있죠. 자, 앞으로 얘는 냅니다. 얘는 냅니다. 무조건 앞으로. 근데 시기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는 잘 모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봐요. 작년 20회 시험 때 지방 계량 공법 중에 유일하게 샌드 드레인 공법 지문을 언급했어요. 그 많은 공법 중에 개수 손가락 발가락 다 헤아리도 다 못 헤아립니다. 공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 계량 공법이. 그 중에 유일하게 샌드 드레인 공법을 언급했습니다.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주의 공법하고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 돼. 우리나라 보톡스 열심히 잘 맞잖아. 맞죠? 옛날에 진짜 농담했는데,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농담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톡스 엄청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보톡스 기업이 참 좋을 것 같다고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래, 이거 아마 난리 날 것 같은데, 내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그래 나보고 노력하지 않는 뭐라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노력을 하나 이랬더니 주의공법 기억하지? 이게 샌드 드레인 공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저기 있습니다. 페이퍼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은 우리가 옛날 분들은 거의 페이퍼 드레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드레인. 종이를 활용하는 거. 그리고, 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저기 있었죠? 여기서 생석회 말뚝공법, 케미코 파일 공법인데, 그래서 뭐 생석회 공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웰 포인트 공법, 웰 포인트 공법. 그리고 저거 있죠. 주입공법이 있는데, 주입공법을 뭐라 했습니까? 그라우팅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라우트라고 쓰는 분도 있다. 그라우트. 그리고 하중을 가해서 하는 무슨 공법? 제하공법. 제하공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을 계량하는 것은, 자, 이 동결공법도 있습니다. 액체 질소라는 동결공법이라든지 뭐 등등등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이겁니다. 구분 좀 해 두시다. 고르는 유형이 아마 출제가 될 수가 있다. 고르는 유형이. 한 개만 더 합시다. 치안공법까지. 치안공법까지 이 정도 비교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박스 해놓고 고르세요를 아마 낼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지 내죠. 뭐 하나만 딱 외워놓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앞으로 뭐 자료도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다가 살 조금 더 붙여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래서 근데 문제집을 그런 유형으로 많이 만들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하되 같은 유형 시중이 없어야죠. 시중이 그 뺏기면 안 되거든요. 시중에 있는 문제. 그래서 자 수업은 자꾸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냅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19번 문제 보세요. 웰포인트 공법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사질 집안에 쓰는 무슨 공법? 배수 공법이죠. 사질 집안에 쓰는 배수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2번에 웰포인트 공법은 투성이 나쁜 점토 집안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들이 뭐라 했습니까? 요거죠. 여기 뭐다? 점토 집안이죠. 이게 점토 집안의 배수 공법이죠. 웰포인트 공법 요거는 무슨 집안이었고? 사질 집안이었고요. 얘는 사질 집안이었고요. 얘는 점토 집안에 쓰는 공법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샌드 드레인은 연약 점토 집안에 적당하고 그래서 이제 샌드 드레인 공법은 자, 이건데 점토 집안에 무엇을 만들어서 모래말뚝이죠? 모래 파일을 만들어서 물을 배수하는 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탈수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5번에 페이퍼 드레인은 자 명심하세요. 페이퍼 드레인도 어디에 쓰는 것이다? 점토 집안에 씁니다. 그리고 공법상 정확히 알아둘 거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해 놓으세요. 샌드 드레인하고 주입 공법, 그라우팅 공법을 공법상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보시면 자 철간을 일정 간격으로 땅 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를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 기둥을 형성 그까지 밑줄 것에 거기까지 그러면 모래 기둥을 형성하는 거 있죠? 이 공법은 뭐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라 해요. 그래서 32페이지 거기 해설하는데 보시면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밑에 바이브로 뭐다? 컴포저 나오죠? 32페이지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바이브 플로테이션 공법 다음에 바이브로 컴포저 나오죠. 그래서 이 모래말뚝을 만드는 공법이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 됩니다. 바이브로 컴포저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바이브로 컴포저하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사질 집안을 다져주는 공법은 뭐고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고 헷갈릴 수 있어요. 모래말뚝 만드는 것은 뭐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진동 다짐을 해주는 거고. 그럼 집안 자체를 다지는 것은 뭐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뭔가 하면 사질 집안을 다질 때 많이 쓰는 공법이에요. 사질 집안을 다진 공법 할 때 쓰고.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죠. 그리고 이제 근데 문제 20번 문제는 지중해 수분을 제거해서 안 밀식이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수분을 안 밀식이는 것이 무슨 공법이다? 샌드 드레인 공법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고. 그런데 거기 5번에는 언더피닝 공법은 여기죠. 기존 건물에 이런 기초나 이런 지정이나 이런 집안을 보강해 주는 공법을 총칭해서 말한다.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칭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21번은 그냥 통과하시면 됩니다. 21번, 22번은 통과. 23번 문제 봅니다. 자, 기초구조에서 말뚝 밖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습니다. 1번
말뚝 박기는 수직으로 중단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계속 박아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박으라 이게요. 휴식 시간은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뚝 수직 체크하시면 수직하고 휴식 시간 두면 안 됩니다. 연속 박아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말뚝의 지지력 증가로 해서 주의를 먼저 받고 점차 중앙부로 박아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은 그렇게 박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겁니다. 이론상 이거고요. 현장에서는 막 박아요. 현장에서는 한쪽에서 이렇게 쭉 박아갑니다. 뭐 중앙에서 박고 이런 게 잘 없어. 그냥 한쪽에서 쭉 박아갑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짜증나. 한쪽, 어디서 어디로 박아가 그러면, 현장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저 구석부터 해가지고, 쿵쿵쿵 박아갑니다. 맞죠? 이론상입니다. 그리고 3번에 시험 말뚝은 실제 사용 말뚝과 동일 조건을 하라, 이게. 동일 조건. 그러면 이거는 축소 모델 같은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동일 조건을 해주라, 이겁니다. 동일 조건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최종 간입량 5회 10회 타격보다 평균 치마량 체크. 평균이에요. 평균 치마량 가지고 무엇을 한다? 꼭 체크. 무슨 치마량? 평균 치마량입니다. 평균 치마량. 평균 치마량이 됩니다. 평균 치마량 체크하세요. 무슨 치마량? 평균 치마량을 최종 간입용으로 해서 이거 가지고 진해력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고 나무 말뚝은 부패방 상수면 이하가 되지 않게 박는다. 그래서 OX, X입니다. 자, 나무 말뚝은 사실 부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나무 말뚝은 부패 방지가 돼야 돼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생통나무로 해야 돼. 생통나무로 껍질은 어떻게? 벗겨서, 껍질을 벗겨서 우리가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꼭 만족해야 돼. 상수면 이하에 박아야 되는 거야. 상수면 이하.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생통나무로서. 자, 상수면 이하. 통나무를 절반 잘라가 바꾸려면 안 돼요. 생통나무 그대로 박으라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 나옵니다. 먼저 1번에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있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못 봤던 공법이 나오더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뭐 영문 쓴다든지 영어로 철자를 써가 낸다든지 아니면 뭐 대구경공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나온다. 그 무슨 공법? 하여튼 이 새끼들 막 말뚝은 막 특허 해놔가지고 이름은 되게 많이 붙여놨어요. 너무 많아요. 뭐 PIP, CIP 막 이렇게 많고 하여튼 많아. 신경 쓰지 말아요. P가 그 파일에 약자 따가지고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공법을 공부하는 그 범을 하지 마세요. 너무 맞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왜냐 우리가 그 말뚝 공부해가 뭐 하려고요, 맞죠? 개념 알면 되지. 개념 알면 되지. 그 말뚝 우리가 때려 박을 것도 아니고 주택 관리해야 되는데. 자, 오시고. 근데 시험이 이제 이거 문제, 이제 상대평가 대응 관계지만 그 전까지 사실 뭐 자격증 있잖아요. 자격증 줄여야 되니까 협회에 있는 분들이 다 뭔가 하면 시설결혼 점수 잘 따게 학교에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지? 시설결혼
제일 막 시술계론 점수 줄이면요 합격세가 안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제일 편하거든. 난이도 조절하기에 제일 편해.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딱 보면 난이도 적정 난이도인지 딱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거니까 딱 보면 어렵네 쉬워 어려운 거. 그 사람이 뭐하는데 쉽게 사무관 거 있죠? 기술고시 친 사람들이 딱 보고 좀 어렵네 이러면 어려운 거죠. 에이 거기 기술고시 제가 들어가 앉은 공무원이 보면 다 풀 것 같아요? 다 풀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이 없어요. 딱 보면 어렵다 싶으면 뭔가 10회 때 있죠? 10회 때 문제를 학생이 얼마나 땄다면 옆에 대학교 건축과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갖다 줬대. 친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시험 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리소 시험이 이렇게 나와? 나도 못 보러. 그랬다니까요. 어렵네. 그건 간단합니다. 그러면 건축 전공한 사람이 딱 보면요, 이 난이도 딱 보면 알거든. 얼마나 조절이 될 건가. 그러니까 시술 개론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근데 기술고시 특한 선생님이, 민법하고 회계 원리를 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죠. 맞죠? 근데 저거는 압니다. 2차 있죠? 2차의 관계법규 관리신문은 압니다. 내용 압니다. 저도 아니까. 저도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조절, 그래서 이제 2차 뭘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대평가 한다는 거죠? 조절한. 그럼 1차에서 조절 못할 때 2차에서 상대평가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1차에서 그럽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혹시 못 걸렸을 때에 비해서 상대평가 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공간, 지중해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형성하는 말뚝을 무슨 거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종류 굉장히 많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2번에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 박아서 말뚝의 표면과 주위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말뚝을 무슨 말뚝? 마찰 말뚝입니다. 마찰 말뚝. 자, 그리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질 집안의 경우 수지 가중을 가하면 접지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사중대 외우라 했죠? 사질 집안. 근데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사질 집안의 이 접지압 또는 지중응력 분포나 또는 압력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압력. 그 압력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뭐라 해서 중앙부가 뭐다? 최대가 된다. 근데 주의할 점이 항상 이거예요. 자, 치마 형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로 치마는 이루어진다 했죠.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러면 사질 집안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 치마 형태는 어떻게 된다 해서 치마 형태는 어디가 치마가 많이 됩니까? 건물의 양단이죠? 예. 그러면 중앙부가 최대니까 주변부가 최소일 거 아닙니까? 치마는 이렇게 되고, 치마는 건물의 양단.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의 양단, 주변부 있죠? 주위 부분이 가장자리가 치마가 큰데. 그래서 이제 치마량은 여기가 커요. 치마량은 이쪽 양쪽이 여기가 커지는데,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형태하고 접지압이나 지중응력하고 반대로 나타난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점토 집안은 반대가 됩니다. 4번에 동일 건물에서 지지 말뚝과 마찰 말뚝은 혼용하지 말았겠습니다. 항상 자, 동일 건축물이든 구조물이든 여기에서는 절대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았겠죠. 원칙입니다. 이종 형식 기초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중 형식 기초를 하게 되면 혼용 기초를 하면 뭐를 하면 된다? 보강을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보강을 부동치마 생기기 전에 보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약한 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많이 먹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 형식 기초 하지 말았겠죠? 안 한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질 지정도 하지 말았겠죠? 이질 지정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말뚝 뭐도 하지 말아라, 혼용도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의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은 뭐 타격공법, 진동공법, 압입공법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문제 보시면 25번에 자, 말뚝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가격은 말뚝 머리 직경의 몇 배로 가면 된다? 2.5배 이상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25번에 기성 콘크리트. 자, 기성 콘크리트는 이렇게 가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간격은 중심 간격이거든. 자, 그러면 끝마무리 직경. 그래서 직경의 간격은 이 직경, 끝마무리 직경, 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최소 얼마 이상 한다? 75cm 이상 중에 하면 돼. 큰 값으로 보통 가면 돼. 직경이 2.5배, 75cm 이상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자리 콘크리트하고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합시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는 이 말뚝 간격이 자, 말뚝 끝마무리 직경의 몇 배? 2배입니다. 2배 이상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직경에다가 플러스 1m 한 값. 이 중에 큰 값으로 갑니다. 그러면 말뚝 직경이 1m보다 뭐가 됩니까? 크면 이걸로 가는 게 지름이 끝마무리 지름이 1m보다 크면 얘로 가는 거고 1m보다 적으면 뭐다? 얘로 가는 거예요. 1m보다 적으면 이 값이 커지잖아요. 맞죠? 그러면 90cm만 2배면 얼마 됩니까? 1.8m인데? 맞죠? 간격이. 근데 이거는 90cm만 1.9m 되잖아. 맞죠? 큰 값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통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는 2배로 가요. 근데 얘는 몇 배로 간다? 2.5배 이상으로 갑니다. 그 말뚝은 일정 간격 이상으로 박아야지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나무 말뚝 재료는 소나무나 낙엽송, 밤나무, 긴 생통나무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력 산정에서는 말뚝 지지력 힘만 봐준다 했죠. 기초판에 저면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중의 편심에 대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박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에 말뚝을 하나만 박았어요. 하나만 박으면요,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줘요. 지중 주각을 고정 상태로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부동치마가 안 생겨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주각 고정 상태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같이 말뚝의 종류를 혼용하지 말아야 했죠. 말뚝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적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있죠. 자, 요약집 22페이지 보시면 요약집 22페이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보시면
이거는 꼭 공부해 놓으세요. 이 박스는 꼭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말뚝기초 설계시 고려사항 나오죠? 요거는 반드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반드시 공부해 두시고, 이것이 건축 구조 기준이에요. 이것이 건축 구조 기준에 해당이 돼요. 건축 구조 기준. 그러면 앞전에 자 어디까지 건축 구조 기준이 갔는가 하면요. 자, 앞전 시험 낼 때 1장 부분하고 2장의 초입 부분까지 해서 이제 그래서 어딘가 하면 기초의 철근 100은 있죠. 거기까지 갔어. 거기까지 가고 한 문제는 저거 공법 낸 거고, 공법 탑당 공법 이런 공법 다뤘고, 그러면 아직은 거기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 거, 앞에 문제를 어렵게 한 거예요. 앞에 문제가 어려우면요, 열받으면 뒤에가 안 풀리거든. 앞에 열 잔뜩 받으면요, 아예 모르겠다 탁 들면요, 뒤에는 자포자기가 돼가지고 눈을 또 가립니다. 안 보여. 이상하게 그래 돼요. 안 보여. 이래 보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앞에 문제가 어려면요, 뒤도 한번 넘겨보세요. 뒤에서부터 푸는 방법도 배워야 돼. 중간서부터.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항상 시험은 그래요. 일부러. 그래서 모든 시험은요, 그 난이도 어려면요, 앞에 문제가 무진장 어렵습니다. 일부러 그래 갑니다. 아, 이 시험이 올해 쉽겠다 어렵겠다. 앞에 몇 문제만 딱 보면 결정이 난 게 이 과목이 쉽겠다 어렵겠다는 것은, 그래 딱 보시면 되면 됩니다. 왜? 학생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하겠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앞에서부터 풀어나가요. 아, 나 그래 안 하겠다 하고 시험 치러 들어가죠? 앞에서 문제 쭉 풉니다. 맞죠? 다들 그래요. 어떤 분은 민법 풀다가 시간 다 보내는 분도 있잖아. 아니, 농담이 아니고 풀다 했잖아요. 민법 풀다가 다 보낸 분이 있어. 그리고 한번 어디서 모의고사 쳤는데 이렇게 쳐대. 앞에 치다가요, 뒤에 건 하나도 안 쳤어. 그렇게 회계원리 몇 번까지만 딱 시험 치고 더 이상 그거까지 다 푸는 거야. 시간 분배 안 한 거야. 뒤에 답이 없어. 답안지 회계원리 몇 번까지만 있고, 그럼 그거까지 풀었다는 거야. 시간 내에. 맞아? 절대 그거 버릇 못 고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말뚝기초 그거 잘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건축 구조 기준에서 1층 문제 정도는 아마 배분이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한 4문제나 한 6문제 사이까지 아마 올해도 좀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몰라,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나온다. 그런데 이제 자주 보던 게 나오면 쉬운 거고, 이제 자주 안 보던 게 나오면 이제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 건축 구조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뚝기초 허용 지적은 말뚝 지지력에 의한 것만 하고, 특별히 검토한 이해는 뭐다? 기초판의 저면의 지반 지지력은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하중에 대한 편심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진동의 영향으로 액상화 우려가 있는 집안인지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째, 동일 건물에는 지지말뚝, 마찰말뚝 혼용해서는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나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이런 것도 혼용해서는 된다, 아니다?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꼭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는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요거는 혹시나 해서 보는 거예요. 요거는 시방서 문제입니다. 요거는 표준 시방서 문제로서
1번에 말뚝은 설계 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뭐다? 이음이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음은 허용하되 원칙은 뭐다? 이음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말뚝은 제작 후 며칠이네? 14일 체크? 14일 이내 운반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도가 나올 때까지죠? 운반하지 말아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잖아요. 뼈 안 붙었을 때 막 흔들으면 돼, 안 돼? 기부사 하고 있는데 막 잡아 흔들고 막 잡아 당기고 그러면 안 되죠? 굳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며칠? 14일입니다. 근데 특수 양생한 것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3번에 말뚝의 적재나 하역은 반드시 2지점을 지지하면서 실시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한 지점만 지지하면 말뚝이 어떻게 돌아버려요. 맞죠? 그래서 몇 지점? 2지점을 지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놓을 때 보면 항상 기본은 어디입니까? 양쪽에 받침 2개 대고 뭘 놓잖아요. 맞죠? 그래야지 안 돕니다. 아니면 지지가 안 되면 말뚝이 돌아버립니다.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뚝은 가능한 한 단어로 자 종류별로 나눠서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외는 2단어 할 때는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뭘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인면상 말뚝 상단의 평면적으로 오차는 다 100mm입니다. 10cm예요. 100mm 이하로 해주시면 되네. 10cm 이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잡석은 그냥 문제는 만들어 놨는데 별도로 공부할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잡석은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게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게. 그럼 잡석을 다지는 것은 목적은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거는 그 밑에 잠깐 보십시오. 자, 그 밑에 보면 잡석 지정에 대해서 해놨죠. 배수로 역할을 하고. 근데 거기 5번에 보시면 해놨습니다. 하강암이나 안산암을 사용해서 세워서 다지게 됩니다. 세워서. 그러면 보통 이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잡석을 이제 세워서 이렇게 다져요. 그릴 때는 뭐 이렇게 그리는데,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다지는 것은 뭐 때문인가 하면 강도적인 측면이에요. 자, 모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30cm 작아지고, 이렇게 한 방 맞아보고, 딱 세워서 한 방 맞아보면 알아요? 누가 센지. 이래 탁 맞으면 소리만 요란하죠. 맞죠? 딱 세워서 탁 때리면 어떻게? 호박 깨지는 소리 납니다. 그러면 이 사실 춤이 높이가 높으면 단면 2차 모멘트 그래서 강도를 크게 받아요. 그래서 세워서 다지는데 가장자에서 중앙부로 다져 밀실하게 다지 이론상. 근데 실제는 그래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기 뭔가 하면 사춤자갈입니다. 얘가 이게 사춤자갈인데 채워. 사춤은 뭘 사춤이라 했어요? 빈 공간 틈새를 채워주는 것마다 사춤이라 했죠. 사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문제 보면 옹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토합을 받는 벽이 무슨 벽? 옹벽입니다. 자, 보통 경사면이죠. 사면이 자, 보통 우기 비가 오거나 해빙기 이럴 때마다 붕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설치합니까? 옹벽을 설계를 하게 되죠. 옹벽은 사실 토목 분야거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냈어요. 그게 토목아 이렇게 하니까요. 기초 개념으로 냈대. 원래 토목공사거든, 옹벽은. 왜냐하면 옹벽이 건축이면 건축기사 쪽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이 토목 산업기사에서 옹벽 설계하는 게 나오거든. 내가 옆에서 봐줬기 때문에 합니다. 저 옹벽 있죠. 그쪽이 시험 치는데 막 옹벽하고 이런 거 하더라. 안그 이렇게 물통식 기초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내가 철근백은 가르쳐주고 그랬거든. 도면 보고 이렇게 하라고. 뭐 다 비슷하니까. 뭐 단지 토목은
약간 건축물이 알고 있죠? 구조물이라는 그 차이점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게. 그래서 이제 옹벽은 이겁니다. 보통 옹벽에 경사도 있죠. 경사도. 옹벽은 보통 얼마 이상일 때 설치하라고 혹시 법 배우셨습니까? 얼마 이상일 때 보통 옹벽 설치한다? 얼마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해? 이게 건축법에 보면 2m를 넘는 옹벽이 있죠. 그거는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축조 신고 대상이고,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옹벽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할 때 옹벽을 꼭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옹벽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통 높이가 최소 1m 이상이 되면 옹벽을 설치를 합니다. 그 경사도가 얼마 이상이 될 때 옹벽을 설계하는가 하면 얼마? 1대 1.5 이상일 때 하거든. 그것까지 할 필요 없다. 괜히 해가 또 시험 나오면 안 되고. 원래 기준이 다 틀려요. 이게 신고해야 되는 대상,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 대상,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되는 대상 다 틀립니다. 조건이 실제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경사도가 경사도 미리 혹시나 볼 걸 대비해서 경사도가 토목에서는 수직에 대한 수평의 경사도입니다. 보통 거꾸로 이야기. 제가 토목과에 가봐야 알거든. 토목과에 도강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리고 우리 경사도하고 틀려. 우리는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로 경사도죠.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은 항상 몇 분의 몇 해 때 구배 있죠? 그 개념이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의 경사도예요. 그런데 토목은 수직에 대한 수평의 경사도로 나타냅니다. 깎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법에 나오는 1대 1.5가 수직에 대한 수평이 1.5가 되는 겁니다. 경사도가 원래. 다 틀리나? 약간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옹벽은 그러면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죠. 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붕괴되기 쉽죠. 맞죠? 이게 우기나 또는 해빙기 때 붕괴되기 쉬우니까 이것을 갖다가 앞에다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갖다가 설계를 딱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토합을 받아주면 안전해질 거 아닙니까? 붕괴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든 게 옹벽인데, 옹벽은 그래서 1번에 중력식 옹벽은 자중으로 토합을 견디는 옹벽을 무슨 옹벽? 중력식 옹벽이라고 칭합니다. 중력식 옹벽. 그 다음에 캔틸레바식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면 이때 T형, L형 등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무슨 형이다? T형이고, 이렇게 하면 T형이고, L형은 하나만 있으면 뭐다? L형. 사람 발이 L형이에요? 사람 발이 T자예요? 난 뒤꿈치들이. 그래서 이래 되면 L형, 이래 되면 뭐다? T형. 그럼 안정성은 누가 더 좋습니까? T형이 좋고 경제적인 것은 L형이 되지만 T형이 안정성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한다? 저판이라 해요. 그러면 캔틸레바식 옹벽부터는 저판이 설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력식 옹벽은 저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중력식 옹벽은 이거예요. 중력식 옹벽은 옹벽밖에 없는 거예요. 저판이 없는 거예요. 저판이 없는 게 무슨 옹벽? 중력식 옹벽. 그럼 캔틸레바식 옹벽부터 저판이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부축벽식 옹벽은 캔틸레바식 옹벽 일정 간격으로 부축벽을 설치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에다가 뭐를 설계해 준다? 부축벽을 설계해 준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다 벽을 설계를 해 준 거예요. 부축벽을 이렇게 설계를 해 준 거. 이것이
무슨 옹벽이다? 부축벽식 옹벽 개념이에요. 옹벽 이거 부축벽은 높여도 되고 일정 이상만 해주면 돼. 왜인가 하면 전단력이 어디가 큽니까? 여기가 저판이니까. 전단력은 저판 가까이가 전단력이 최대가 되겠죠. 모르면 손 들고 있으면 되잖아. 이게 옹벽이라 보고 어디가 아파요? 어깨죠. 여기가 전단력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부축벽이 전단 파괴 방지야. 전단력 보강이야. 항상 기억하지? 누가 전단력 보강이다? 부축벽. 이게 전단력 보강인 거야. 얘가 전단력 보강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부축벽이다. 전단 파괴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런데 4번에 옹벽에 설치하는 전단키, 시어키. 자, 전단키는 자 이겁니다. 여기에 설계를 해 주는 거야. 여기에. 전단키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활동 방지벽이에요. 전단키가 활동 방지벽이 됩니다. 활동 방지벽. 활동 방지벽이 전단키입니다. 그래서 벽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부축벽이 그 역할을 해요. 부축벽이.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그 4번 지문에서 옹벽에서 전단키는 바로 활동 방지벽입니다. 활동을. 자, 그러면 토합에 의해서 저판과 흙의 활동을 하는 것이 뭐다? 됩니까? 활동을 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뭐다? 전단키. 활동을 방지하는 거예요. 옹벽의 활동을 방지하는 것은 전단키고, 그 다음에 벽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그 역할을 한다? 부축벽이 그 역할을 한다. 보다 딱 써놓으세요. 자, 4번 지문에 있죠? 벽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이죠? 보다 딱 써놓으세요. 보다 딱 써놓으세요. 그래서 벽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뭐다? 전단, 그거는 부축벽이고, 앞에 거는 전단키는 옹벽의 활동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정성은 자, 몇 배로 봐주라 했어요? 몇 배? 2배죠? 전도에 대한 안정성 몇 배? 2배. 활동이 1.5배라 했어요. 두 가지는 외워놓으세요. 치마는 1배인데 여러분 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배로 설계하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몇 배로 설계한다? 1.5배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 정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하고 조적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